다음은 두 번째 기조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속 가능한 미래와 그리고 공정성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두 번째 기조연설 라르스 레케 라스무센 전 덴마크 총리께서 함께 해 주시겠고요. 대담으로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의장님은 저희 인재포럼이 탄생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아주신 분이기도 하죠. 자, 두 분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곳 서울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이자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의 서울입니다. 저는 한국과 서울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지난 10년 동안 한국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57년 전에 태어났는데 당시 저희 어머니는 7학년까지만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그만두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은 제가 덴마크의 총리가 될 것이고 한국에 자주 방문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한국에서 수교훈장 광화대장을 받고 서울의 명예시민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한국을 자주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덴마크의 쉐렌 키르게고르 철학자는 아마 안데르센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덴마크인일 텐데 키르케고르는 인생을 이해하려면 뒤를 돌아봐야 하지만 인생을 살려면 앞을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와 인재 개발을 덴마크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경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 국가인 덴마크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과 관련된 추억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골드스타 금성 칼라 TV였습니다. 아마 당시에 제가 14살 정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희 동네에서 저희 집에만 흑백 TV가 있었고 다른 집들은 다 칼라 TV로 바꾼 상태였습니다. 제 친구들은 꽤 멋진 소니, 일본 TV나 아니면 독일의 유명한 기술을 이용을 한 그룬딕 TV를 사거나 아니면 덴마크의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뱅앤올uf슨 TV를 가지고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동네 슈퍼에서 한국에서 나온 저렴한 TV를 구매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저는 약간 창피하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시에 저렴했던 골드스타 TV는 LG가 되었습니다. 또한 삼성과 함께 LG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평면 스크린 제품과 TV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기술과 한국의 여러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 가진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였지만 세계 10대 경제국이 되었습니다. 정말 멋진 일입니다. 어쩌면 안데르센이 쓴 동화책보다도 더 동화 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 서서 한국이 어떠한 개발을 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연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한국의 발전 경험은 정말 우수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한반도를 방문했던 것은 32년 전이었습니다. 사실 평양을 당시에 방문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굉장히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남북한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남북한의 시작은 같았지요.
또 같은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떠한 경로를 택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빈곤한 국가에서 가장 우수한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북한은 빈곤과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한국의 1인당 GDP는 덴마크보다 25배 적었습니다. 즉 57년 전에 당시에는 그러했지만 이제는 GDP 차이가 2배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덴마크의 성장이 둔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그만큼 빨리 성장을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1인당 GDP는 이제 북한의 1인당 GDP보다 39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시 한번 저의 확신이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접근 방법을 펼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또는 전 세계의 어떤 국민도 빈곤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또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리더십이 있는가, 어떠한 기회를 국민들에게 제공을 하는가, 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의 기회 그리고 그 많은 기회들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과 덴마크는 많은 차이점들이 있고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마크와 한국은 강력한 유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양국 모두 혁신과 경쟁력, 국제협력, 시장경제, 그리고 교역을 통해서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국은 석유나 다이아몬드, 금과 같은 천연자원이 많은 국가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훌륭한 교육을 받은 성실한 국민들이 호기심을 가득한 마인드로 계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힘, 즉 인재의 힘을 잘 보여주는 국가들입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야기하고 인재 개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바로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큰 혜택을 보았던 세계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에는 전 세계 10명 중 6명이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는 10명 중 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전 세계 평균 수명은 50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70세가 넘습니다. 당시의 영유아 사망률은 상당히 높았지만 그 기간 동안 60% 이상 감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보다 더 나은 세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장과 무역, 그리고 잘 발전된 공급망, 그리고 국가 간의 효과적인 노동 분업에 의해서 이러한 성장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에도 전 세계적으로 최근 들어서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자국 우선주의가 큰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이것이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고 공급망을 조정하고 또 팬데믹 기간의 경험을 교훈 삼아 여러 가지 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급자족률을 높이거나 아니면 하나의 공급망에만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유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열린, 개방된 글로벌 시장이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리가 아니라 벽을 세우고 문을 닫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저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번영의 필수 선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의 성장은 장애물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 단 하나의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는 경제적 번영을 희생하면서까지 기후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모두 이룰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사회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환경을 희생하면서 성장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기 때문에 묘한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덴마크의 관점에서 우리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측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후, 사회적 결속, 그리고 영리함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세 가지 구성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잘 섞어서 혼합하게 된다면 좀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입니다. 기후는 피할 수 없는 도전 과제입니다. 우리는 기후 대응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하는데 이는 공정하고 마땅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고 우리 후손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기후에 대응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모두의 이해를 위해서 기후에 대응해야 합니다. 자연재해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땅과 또 수자원에 대한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대량 난민이 발생하면 불안정이 야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한 기업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 차원의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시에 출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여서 리드를 해야 합니다. 덴마크는 저희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서 나아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우연의 결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덴마크 경제는 과거에 석유 파동으로 1970년대 초반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실업률이 급등했습니다. 당시 덴마크에서는 수입해야 하는 화석 연료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에너지 효율 부문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풍력 에너지에 투자를 했습니다. 바람이 많은 날에는 저희 덴마크에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력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덴마크에서는 경제 성장과 에너지 소비의 고리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덴마크는 새로운 목표 설정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덴마크 의회에서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서 2030 목표를 70% 정도로 상향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물론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이 발생하고 새로운 기술과 수출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베스타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풍력 터빈 제조 회사입니다. 또한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라는 CIP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모 기후 펀드이고 한국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덴마크의 이런 과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각 국가가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좀 더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고 잘 정의된 목표를 설정한다면 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특히 한국과 덴마크 간의 녹색 성장 동맹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약 10년 전이었던 2009년에 코펜하겐의 콥15를 준비하면서 이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OECD와 UN이 인정하는 GGGI라는 조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이죠. 그리고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의 리더십에 따라서 GGGI는 많은 국가들의 녹색 성장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GGGI 이사회의 최초의 의장이 되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결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성장은 또한 포용적인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좀 더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일자리들이 서서히 사라질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직무 능력을 확보하고 또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글쎄요,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전에만 해도 저희는 저희 부모님들께 혹은 조부모님들께 직업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밭에 어떻게 비료를 주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집을 지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야의 직업은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날 제 아이들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좀 더 잘 사용할지 아이들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더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느 분도 앞으로 미래에 어떤 지식이 필요할지 어떤 능력이 필요할지 10년, 15년, 20년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는 좀 더 강력한 적응력을 키워야 합니다. 빠르게 적응하고 적용하고 또 앞서 나가야 하는데 사회 전체의 측면에서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한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덴마크인의 5명 중에 1명은 매년 직업을 바꿉니다. 즉 5명 중에 1명이 매년 직업을 바꾼다는 것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목표와 노동시장의 필요가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에서는 덴마크 모델의 유연 안정성 노동 모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연성과 안정을 합친 말입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해고가 쉽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고용 또는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인의 입장에서 직원의 입장에서는 적정한 실업급여를 통해서 소득이 보장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완벽한 모델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유럽에서 가장 유연한 노동시장을 덴마크에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의 도전 과제는 이렇게 잘 작동하는 노동시장에 평생학습 요소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번 교육을 받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평생 직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평생 꾸준히 배우고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활동 인구에 큰 격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적응하고 발전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균열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각 국가는 자체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하죠. 나이와 상관없이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운명은 매우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뒤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적 정체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많은 나무가 깊게 뿌리를 내려야 비바람이 불어도 버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가치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직업 역량을 한 번 교육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지난 200년 동안 우리의 전통을 살펴보면 덴마크에서도 고등학교 교육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의무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고 젊은이들에게 글쎄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젊은이들에게 가치를 기반으로 한 개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쩌면 자기 개발이라는 것이 가장 적절한 단어일 것입니다. 이러한 덴마크의 전통을 만든 분은 콘비라는 성직자였습니다. 그리고 계몽이라는 단어를 이분이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단지 어떤 기술을 익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깨어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감을 높이고 그리고 좀 더 깨어있고 지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개인의 의무와 또 개인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적극적인 시민 활동을 하고 민주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육성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몇 단어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야말로 덴마크의 교육 시스템의 핵심이었고 수세대 동안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인들은 서로를 신뢰합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신뢰도 포함하고 그리고 거짓 정보에 쉽게 넘어가거나 잘못된 루머에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강력하고 독립적이고 또한 개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유연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변화에 기꺼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면 누군가는 풍력 터빈을 만들고 누군가는 풍력 대피소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풍력 터빈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성 요소는 바로 영리함입니다. 영리함이라기보다는 증거 기반 접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과학과 인간의 창의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쉽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미래가 암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문명이 끝날 것이라고 속단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과학적인 요소를 이용을 해서 차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덴마크는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저희 인구가 6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탄소 배출의 0.1%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특정한 부문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역 난방, 그리고 수자원 절약 기술, 풍력 터빈 기술, 에너지 효율, 그리고 효율적인 친환경적인 농업 등등에 있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책임감도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의무도 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덴마크가 가만히 있는다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기후 위기의 심각한 순간이 티핑 포인트가 오는 데로부터 한 2, 3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덴마크의 그러한 부문의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심 역량을 잘 조정하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덴마크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번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제는 모든 국가 그리고 모든 기업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투자를 하고 그리고 현재의 기후변화 위기를 대응하면서 또한 이와 동시에 경제 성장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국가 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국가의 상황과 또 우선순위 등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업 차원에서는 R&D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고 또 R&D 투자에 대한 국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GDP의 3% 이상을 투자하자는 것이고 또 PPP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아주 어려운 핵물리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용주의적인 정신에 기반한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을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전 세계 이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민족주의나 보호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사회 결합, 그리고 문화, 그리고 영리함이라는 4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주 깊게 말씀을 드릴 시간은 없었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길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이 4가지 구성 요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 구성 요소를 단합시키는 접착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 접착제는 바로 공정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더 나은 표현이 없어서 공정성이라고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규범에 기반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공평한 경쟁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공정성이라 함은 아무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낙관주의자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오늘이 어제보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또한 지속적인 국제협력과 자유무역 그리고 평화로운 경쟁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애써서 협력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종류의 경쟁이 필요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세계화가 코로나 이전에는 피크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많은 아이디어가 교류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혁신이 글로벌한 차원의 차이를 이뤄냈습니다. 저는 새로운 기술과 자유무역 그리고 세계화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안겨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세계화를 믿는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대가를 또 이 수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세계화가 자신들의 불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할 때 끝없는 경쟁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개인적으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펜하겐에서 저희 집에서 느꼈고 두 번째로는 2년 전에 어떤 행사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아들이 최근에 국제 경영을 전공하면서 코펜하겐 경영대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집에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을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놀러온 저희 아들의 친구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꿈으로 가득 찼고 야심찬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내내 영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무리 중에 외국인은 한 명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외국인도 덴마크어를 잘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학생들을 만나서 같이 자전거를 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갈 곳이 없고 또 일자리도 없고 기회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최근에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도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종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좌절을 경험하고 또 악몽을 꾸기도 한다고 합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아이들을 외면한다면 그렇다면 글로벌 세계화의 폐해를
우리가 묵인하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는 도덕적으로도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무역 그리고 국제협력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위험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리더들, 다시 말해 정치와 또 재계의 모든 리더들이 이러한 문제를 다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무역이 계속 저해된다면 또 국제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자유민주적인 사회의 가치가 훼손된다면 우리 모두가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왔던 제도와 합의 그리고 여러 협력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개선해야 합니다. 개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덴마크 그리고 다른 노르딕 국가들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예전에 덴마크는 절대 군주제였습니다. 왕 한 명이 모든 것들을 결정했죠. 하지만 170년 전에 덴마크 국민들은 코펜하겐의 거리에 모여서 시위를 하기 시작을 했고 궁전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절대군주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을 하며 덴마크가 자유로운 민주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고 놀랍게도 왕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화로운 혁명이 진행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사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전통이 그리고 있습니다. 또 평화로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전통은 저희 덴마크의 DNA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지난 1세기 동안 덴마크는 복지국가를 건설했습니다. 물론 세금을 많이 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받는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무료 교육, 무료 의료 서비스가 있고 또한 나이가 들거나 일자리를 실직을 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주들과 노동조합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존중하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했으며 좀 더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고용주들은 좀 더 효과적으로 자원을 재분배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노동자들은 어느 정도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화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희는 여전히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람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회사 우선주의가 아닙니다. 회사가 전 세계에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경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우리 국가, 우리 나라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더 큰 전체의 일부분이 되어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빈곤 그리고 부정의에 맞서는 것은 단지 어떤 기술적인 영역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낙오시킨다면 이들에게 기회나 가능성을 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가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면 결국 포퓰리즘이 대세하게 될 것이고 단기적인 해결 방법만 제시될 것이며 고립주의와 보호주의가 강세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05년 그러니까 교육부총리를 할 때 16년 전이네요. 그때 시작한 글로벌 인재 포럼에서 평소에 존경하는 라스무스 총리님과 함께 몇 가지 그런 이슈를 가지고 대담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가 그 총리님 원고를 미리 받아보고 생각해서 만든 질문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동시 시청하고 있는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시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질문을 또 이어서 해볼까 합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공급이 불안정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력 발전 비중이 높은 중남미는 올해 가뭄으로 에너지 수급 부족 사태를 겪었죠. 또 캘리포니아도 폭염과 가뭄으로 수력 발전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정전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전체 국토 면적의 68%가 산악지대라 태양열 활용이 상당히 여건이 나쁩니다. 그리고 덴마크처럼 제대로 된 풍력 발전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은 바다에 설치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는 어장을 훼손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어민들과의 갈등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는 과연 그것이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일까에 하는 의문이 지속되면서 물론 더 나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중간 과정으로 세계 각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전하다고 알려진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에너지원의 약 29%를 원전 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의 기본 뼈대는 신재생 에너지로 달성해 가야 하지만 그러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다소 야심적으로 지금 선언한 2030년 탄소 배출을 4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배제하고는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EU 국가 안에서도 저희 나라와 비슷한 입장을 가진 나라들이 이러한 같은 고민을 털어놓고 이슈화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Well, thank you so much.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덴마크는 원자력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입을 하는 국가들 중에 원자력을 사용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다양성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당연히 풍력 발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강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수력 발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덴마크와 유럽 또 북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북유럽 전기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일 전기 시장을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통일된 단일화된 하나의 전기 시장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을 해서 전기를 발전을 하면 이것을 저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섬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의 덴마크 회사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래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몇 년 전에 경험했던 재난을 보면서 원자력은 미래에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양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덴마크야말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풍력 발전을 기반으로 사용을 해서 실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매일
늘 불지 않고 물이 충분히 매일 흐르지 않더라도 통합된 시스템을 사용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째로는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급격하게 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리고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의 고속 성장을 통해서 G10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서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을 양립하려면은 기업과 산업 구조의 혁신이 불가피한데 여기에 현실적으로 노동의 유연성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몇 가지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로는 플레이어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 그것도 제조업에 주력하는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석박사급 엔지니어들이 이끄는 기술혁신형 중소벤처로 경제성장의 동력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기술혁신형 벤처가 주는 이 역동성이 대기업에도 자극이 돼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정책 방향을 위해서 디지털 뉴딜과 함께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이 한국형 뉴딜 정책은 다음 정부에 의해서 반드시 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가 총리님께 여쭙고 싶은 건데요. 그린 뉴딜 같은 정부 정책과 아울러서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전환되는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뉴딜에 맞추려면 생산구조, 업종 등을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부닥치는 벽이 노동의 유연성 문제입니다. 노동자도 평생 교육을 통해서 변화하는 노동 수요에 발 맞추지 않으면 사실은 경쟁력을 잃고 살아나기 힘든 것이죠. 이러한 노동 유연성 확보와 평생 교육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회적 대타협인데 한국의 경우 역대 정권마다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한국 정치가 대립과 대결을 확산시키는 데는 능하지만은 대화와 타협을 하는 정치로 사회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는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에게 덴마크는 아주 훌륭한 모범 사례로 노동의 유연성과 평생교육 문제를 잘 극복하셨는데 우리 총리님께서는 2016년에 서울시의 명예시민도 되셨고 또 한국을 10여 차례 이상 방문하시면서 한국 사회에 관심도 많으시고 이해폭도 깊으셔서 한국 사회가 이 노동의 유연성, 평생학습, 평생교육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인 대타협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실 게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노동 유연성과 노동자들의 안전 보장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덴마크에서는 노동시장이 매우 유연하기 때문에 해고와 고용도 쉽습니다. 제가 기조에서 말씀을 드린 바대로 덴마크의 10명 중에 1명은 매년 직장을 바꿉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고용주가 쉽게 해고를 하지만 이 실업자가 갈 곳이 없고 또 기댈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의 노동 모델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안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실제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고 또 노동자 입장에서도 다른 일자리로 이직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제가 한국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이 양측, 다시 말해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자들에 대한 보장 그리고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평생교육의 중요성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물론 덴마크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덴마크에서도 평생교육 관련된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평생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점도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젊은이들이 한번 교육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덴마크 내에서도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방식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도 어떤 사업의 전환을 이루는 과정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있겠고, 그리고 예를 들어 5일 중에 하루 정도는 학교를 가거나 또는 평생교육, 무료 평생교육,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무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러한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평생교육과 또 노동의 유연성 그리고 보장이 함께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올해 글로벌 인재 포럼의 주제인 ESG, 이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의제가 됐습니다. 총리께서도 국제적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다만 이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각에서는 ESG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즉 COP26에서도 지금까지 일부 합의안이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석탄 화력 발전 중단 합의에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가 빠졌고, 또 메탄 발생량을 줄이겠다는 서약에도 최대 배출국인 중국, 러시아, 인도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제2대 GGGI 의장을 지내신 총리님께서 지금 진행 중이고 이번 12일 날 며칠 있으면 끝나는 COP26, 그것에 중간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일부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ESG라는 경영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개도국의 성장의 기회를 막는 그런 사다리차기를 하자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비판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제적인 책임 차원에서 우리 총리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이해상충이 수반되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도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서구로부터, 선진국으로부터 뭔가를 요청할 만한 입장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번영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 사실이고, 이제 와서 다른 국가들에게는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을 찾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이해상충이 함께 해결되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국가이든 결국은 청정한 수자원과 전기를 사용하고 싶은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기술도 공유하고 또 지원도 제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코펜하겐에서 저희가 1,0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라는 약속이 있었죠. 물론 아직 이것이 제공된 것은 아닙니다.
글라스고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물론 COP 회의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겠죠. 저희가 COP 회의를 할 때마다 점점 발전해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길을 가야 한다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국에 있는 국민들 또한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최태원 회장님께서 블록체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면 탄소 배출을 누가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제품을 구매했을 때 이 제품과 관련된 탄소 배출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유럽 소비자들의 경우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유럽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자신들이 구매하는 제품이 지속 가능한 제품인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 국제 시장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한국에 또 그런 기업이 많이 계신데 이러한 표준을 따라야만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 정부만 합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도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무대에서 국제 시장에서 활동을 할 때에는 이러한 표준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 통해서 온라인으로 올라온 질문 중에서 제가 좀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뜰 수 있나 모르겠네요. 여기 떴네요.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덴마크에서는 풍력 에너지 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이런 걸 통해서 탄소 저감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줬는지 아까 최태원 회장께서 인센티브 정책이 탄소세와 같은 그런 세금 정책보다 더 효율적이다 그랬는데 아마 그와 관련해서 어떤 인센티브 정책을 취한 게 있는지를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Actually, we don't. 네, 저희는 사실 인센티브를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풍력 에너지와 관련해서 워낙 기술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고요. 이에 따라서 풍력 에너지의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당시에는 세원을 활용해서 세금을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해주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풍력 발전소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수익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다른 화석 연료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해상 발전소에서 그리드까지 연결하는 부분의 비용이 발생을 할 텐데 그래서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세제 지원이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 또한 곧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인센티브가 필요 없는 정도의 풍력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탄소세의 도입입니다. 덴마크에서 탄소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농업이 되었던 아니면 다른 산업 부문이 되었던 모든 부문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녹색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유럽의 관점에서 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탄소세를 국내에서 만약에 적용하게 된다면 결국 국가 간의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덴마크에서는 탄소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어떠한 투자를 결정할 때 경쟁력에 대한 측면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덴마크가 더 이상의 텍스 인센티브나 이런 인센티브 없이도 세계적인 풍력 발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좀 부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온라인으로 온 질문을 할까 합니다. 여기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네, 덴마크의 환경교육에 관해서 덴마크 학생들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환경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유엔이 채택한 SDG를 소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업 교육을 경험하면서 행해지는 여러 활동들이 지속 가능성과 연결이 되어 있고 자연을 존중하고 생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고등교육이나 중등교육의 전통에 따라서 소비자로서의 교육, 시민으로서의 교육, 이 계몽 사상이 반영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월요일 날 8시부터 9시까지는 환경 교육, 지속 가능한 교육을 한다라고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녹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색이 된다라는 것은 뭔가를 하고 거기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통합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하던 기업을 하던 모든 것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경과된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신 두 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수고해 주신 총리님 그리고 진행에 수고해 주신 의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덴마크 사례를 통해서 이 교육과 기관 또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신뢰를 바탕으로 또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주셨는데요. 무엇보다 기후 변화와 같은 대응을 하면서 동시에 성장하는 일이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또 격려 말씀 수고해 주셨죠. 고맙습니다.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는 덴마크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는 과연 어떤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지 아마 많은 인사이트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댓글과 질문으로 의견 남겨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뜨거운 논의의 장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